2023년 6월 24일, 세계는 한 남자가 러시아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이라는 이름의 이 인물은 단순한 반란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푸틴의 가장 믿을 만한 동맹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그 순간으로 말이죠. 1991년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새로운 러시아가 탄생했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KGB의 운명이었습니다. KGB는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소련 체제의 수호자였고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요원들이 국내외에서 활동하며 공산당 지도부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거든요. 특히 주목할 점은 KGB가 군대까지도 감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소련 지도자들을 수십 년간 권좌에 앉혀둘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 모든 구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새로운 러시아의 대통령이 된 보리스 옐친은 KGB를 여러 개의 작은 기관으로 분할했어요. 연방방첩국은 국내 보안을, 대외정보국은 해외 정보 수집을, 연방경호국은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게 됐죠. 1990년대의 러시아는 혼란 그 자체였어요. 보안기관들은 약화됐고 새로운 권력 집단들이 등장했습니다. 올리가르히라고 불리는 신흥 재벌들과 경쟁하는 정치인들이 옐친의 약점을 틈타 권력 다툼을 벌였거든요. 바로 이런 혼란의 한복판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푸틴의 배경을 살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1980년대에 그는 동독에서 근무하는 KGB 정보장교였어요. 소련 붕괴 후 1990년대에는 FSK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다가 점점 승진했죠. FSK가 FSB로 개편된 후 국장이 되었고 러시아 안보회의 서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옐친의 총리가 되었고 마침내 옐친이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47세의 나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거예요. 권력을 잡자마자 푸틴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잘 아는 사람들, 즉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FSB를 자신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두었고 이 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푸틴은 본격적인 숙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올리가르이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고 경쟁 정치인들을 조사하게 했어요. FSB는 수많은 인권 활동가들, 언론인들, 야당 인사들에 대해 허위 혐의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진짜 천재성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보안기관들의 위상을 높이면서 러시아 국가 내에 군대와는 별개의 새로운 권력층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방대한 내무부와 함께 수천 명의 정보 요원들과 경찰, 군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죠. 전문가들은 이를 실로비키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실로비키란 보안기관 출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푸틴은 이들 중 많은 사람을 자신의 측근으로 승진시켰고 신뢰할 만한 정치인과 군 지도자들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이 집단이 푸틴에게 권력과 부를 안겨주었고 그 대가로 완전한 복종과 충성을 받아낸 것이죠. 푸틴의 내부 서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안보회의 서기는 1970년대 KGB에서 푸틴과 함께 일했던 동료입니다. FSB 국장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도 마찬가지고 대외정보국 국장 세르게이 나리시키는 1990년대에 푸틴과 함께 일했어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푸틴은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했어요. 야당 지도자 보리스 nem초프는 크렘린 바로 근처에서 살해당했고 독살에서 살아남은 알렉세이 나발리는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혹독한 교도소 중 한 곳에 독방에 갇혀 있죠. 모든 라이벌들이 제거된 후 푸틴의 권위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바로 그 방벽 안에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내부 쿠데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전략들을 개발했어요. 첫 번째는 보안기관들 간에 중복되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SVR, FSB, 그리고 군 정보부 모두가 해외 정보 수집에 관여하게 했죠. 이런 방식으로 각 기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 경쟁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상호 감시 시스템이었어요. 소련 시대와 마찬가지로 FSB는 군대 내부에 수많은 요원들을 배치했습니다. FSB 요원들도 다른 기관의 요원들에 의해 감시받았고요. 마지막으로 푸틴은 정기적인 숙청을 실시했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야심적으로 보이면 덜 위협적이고 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교체했어요. 푸틴의 이런 전술들은 의도적으로 기관들과 내부 동료들을 서로 치열한 라이벌 관계로 만들었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그에게 반항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푸틴이 2014년경에 바그너라는 새로운 민병대 조직의 형성을 허용한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법률상 기술적으로는 불법이었지만 곧 푸틴이 해외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도구 중 하나가 되었어요. 2014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왔고 2015년부터는 시리아에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바그너의 수장은 바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회사를 설립한 사업가였는데 특히 크렘린의 음식을 공급하는 회사를 통해 푸틴의 주목을 받았어요. 흥미롭게도 프리고진은 젊은 시절 범죄자였습니다. 나중에 마피아 스타일의 조직 정치를 활용해 사업 제국을 건설했죠. 수년 동안 푸틴은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정규군을 함께 활용했습니다. 이들은 잘 협력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푸틴이 통치 기간 중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성공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몇 달 안에 수도 키예프를 점령하는 데 실패했고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일부 지역만을 통제할 수 있었어요. 푸틴에게 이런 실패는 자신의 권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자신의 방어막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침공 전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FSB 간부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어요. 100명 이상의 국가근위 대원들을 해임했고 부사령관을 포함해 많은 군 장성들도 교체했습니다. 프리고진에게는 이것이 기회였어요. 바그너는 이 상황을 보고 자신들이 유능하다고 선전했습니다. 프리고진은 러시아 교도소에서 남성들을 모집해 바그너의 규모를 늘렸고 이들을 우크라이나의 주요 전선으로 투입했어요.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바흐무트 마을이었습니다. 바그너의 성공은 러시아 정규군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어요. 푸틴의 측근으로 부상한 프리고진은 군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 누구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푸틴은 프리고진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분할 통치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푸틴은 양쪽을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각각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푸틴은 적대감이 고조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마침내 2023년 6월 푸틴의 군사령부가 바그너 부대를 정규군에 흡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기본적으로 프리고진을 그 조직에서 배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그너를 통해 부와 푸틴과의 접촉 기회를 얻었던 프리고진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그래서 2023년 6월 23일 살아남기 위해 프리고진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군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하면서 프리고진은 러시아 군 지도자들만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푸틴은 전국 방송에 나가 프리고진을 반역자로 규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세계는 푸틴이 완전한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의 부하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이
오히려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푸틴과 가까웠고 푸틴이 신뢰했던 인물이었거든요. 모스크바에 도착하기 직전 프리고진은 항복하기로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의 반란은 푸틴에게 훨씬 더 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보안군들이 바그너의 반란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푸틴의 최고 군사 및 보안 지도자들 중 많은 사람이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일부 증거에 따르면 정보기관들은 프리고진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진격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는 불분명해요. 수년간 외부 경쟁자들로부터 자신을 성공적으로 방어해왔던 이 방벽이 내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는 완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는 푸틴의 권력이 그 어느 때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신호였어요. 의심스러운 점은 푸틴이 이런 과실에 대해 보안기관을 숙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반란 이후 프리고진과 바그너 인사들을 여러 차례 만났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푸틴의 지도력에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의 방화벽이 모든 균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프리고진의 반란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넘게 구축된 푸틴의 권력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상호 견제와 경쟁을 통한 분할 통치, 충성도에 따른 보상과 처벌, 그리고 끊임없는 숙청을 통한 권력 유지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푸틴 시스템의 복원력도 보여주었어요. 가장 가까운 동맹자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견고하지는 않을지라도 말이죠. 앞으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할지, 그리고 푸틴이 이런 내부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2023년 6월 24일이 러시아 현대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